수천 년 전 고대 중동의 한 텐트 안입니다. 한 국가의 그 거대한 영토를 나누는 중대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아마 극도로 팽팽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최고위 족장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니까요. 치열했던 정복 전쟁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 남은 건 새롭게 차지한 땅의 경계선을 확정짓는 일뿐입니다. 아주 예민한 마무리 단계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아주 이례적인 요구가 등장합니다. 보통은 다들 우리 지파한테 저 넓은 평야를 통째로 달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영토를 덩어리로 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네, 그런데 이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의 땅 구석구석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점조직처럼 살게 해달라고 청구서를 내민 거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 시간에서 분석할 자료는 바로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와 정교한 토지 분배 시스템을 다룬 텍스트,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이 자료를 그저 수천 년 전에 누가 어느 땅을 가졌는지 기록해둔 무미건조한 부동산 장부 이런 걸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놀라운 통찰들을 놓치게 되실 겁니다. 단순한 토지 대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우리는 오늘 이 기록을 철저하게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에서 해부해 볼 텐데요. 고대 사회가 어떻게 국가의 핵심 인프라를 분산시키고 또 사법 시스템을 구축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훌륭한 조직 설계도로서 이 텍스트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사회의 평화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대인들의 마스터 플랜이 담겨 있거든요. 자, 오늘 준비된 자료의 이 첫 번째 장면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죠.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죠. 원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사 우리의 거할 성읍들과 우리의 가축 먹일 그 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모세가 지시했던 대로 약속을 이행하라는 거네요. 딱 그거죠. 우리 몫의 도시와 목초지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겁니다. 이 레위 지파의 요구가 그 다른 일반적인 지파들의 토지 분배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궤를 달리한다는 사실이죠.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보통 한 국가가 영토를 분할할 때 지도 위에 선을 크게 긋고 이 거대한 지역 전체는 너희 지파가 독자적으로 통치해라 하고 커다란 덩어리로 떼어주지 않습니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은 실제로 다 그런 식으로 하나의 연속된 거대 영토를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자신들만의 거대한 단일 영토, 일종의 레위주 같은 걸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분배된 다른 지파들의 땅 속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위치한 특정 성읍들과 가축을 먹일 그 사면의 들, 그러니까 목초지들을 요구한 것입니다. 중앙 집중적인 권력형 영토를 포기한 셈이네요. 그렇죠. 철저한 분산 배치를 스스로 요구한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걸 현대의 국가 시스템으로 한번 치환해서 상상해 보십시오. 한 국가가 교사나 법관 아니면 공공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들을 수도나 특정 특별구역에 몽땅 모아두는 대신에 전국 48개 도시에 아주 전략적으로 쪼개서 흩어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분산과 통합 모델인 거죠. 네, 어떤 핵심적인 기능이나 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고 전국망으로 분산시키는 이런 고대의 방식은 오늘날 거대 조직을 운영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효율성만 따지자면 그냥 자기들끼리 한 지역에 모여 사는 게 행정 처리도 빠르고 훨씬 편했을 텐데요. 중앙 집권화가 주는 권력의 유혹, 그리고 그 편의성을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차단한 것이죠. 레위 디파는 종교적인 율법을 가르치고 행정적이며 사법적인 판결을 내리는 아주 특수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영토에 모여서 종교적 수도를 건설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파들 간의 정보 불균형이 극심해졌을 겁니다. 율법의 해석이나 재판 권한을 특정 지역에 독점하면서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기업, 즉 다른 지파들이 피 흘려 정복하고 할당받은 영토 곳곳으로 흩어지게 만들므로써 전국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일상 속에서 이들의 행정적, 사법적 역할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접근성을 극대화한 거네요. 네, 권력의 독점을 막으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 고도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설계인 셈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기업에서 성읍과 들을 레위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주죠. 그런데 이 성읍들을 배분하는 방식이 제비뽑기였습니다. 무작위 추천 방식을 쓴 거죠?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운에 맡기는 룰렛 게임 같은 게 아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제비뽑기는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정치적인 개입을 철저히 배제하고 절대자의 공정한 뜻의 결과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아주 강력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의 손을 타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는 변방의 척박한 땅을 받게 되면 당장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무작위로 보이는 이 제비뽑기의 결과를 다 모아놓고 엑셀표처럼 쫙 정리해보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한 비례 시스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완벽하죠. 네, 레위 지파는 크게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라는 세 가문으로 나뉘는데요. 자료를 보면 그핫 자손 중에서 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들이 유다, 시므온, 베야민 지파 영토에서 13개의 성읍을 가져갑니다. 이들이 첫 번째로 제비를 뽑았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가문이니까요. 그리고 남은 그핫 자손이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 지파에서 10개를 얻습니다. 이어서 게르손 자손은 이사갈, 아셀, 납달리, 바산 지역에서 13개를 가져가고요.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은 르우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개를 얻습니다. 도합 48개의 성읍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냥 13개, 10개, 13개, 12개 이렇게 숫자를 나열만 할 게 아니라 이 숫자들의 이면을 가만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가문이 한 30개를 독식하고 다른 가문이 5개만 가져가는 식의 쏠림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각 가문의 인구 규모, 그리고 성읍을 내어주는 각 지파의 영토 크기에 철저하게 비례해서 할당량이 계산되었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유다 지파처럼 영토가 아주 넓고 인구가 많은 지파는 당연히 더 많은 성읍을 레위인에게 내어주고 영토가 작은 지파는 적게 내어주는 식이네요. 일종의 비례적 조세 시스템이나 할당제가 완벽하게 작동한 거죠. 겉으로는 신성한 종교적 의식인 제비뽑기였지만 그 내부적으로는 지파별 영토 면적과 경제력을 고려한 고도화된 행정적 기틀이 자리 잡고 있었군요. 각 지역의 레위인들이 과도하게 몰리거나 부족해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완벽하게 통제한 결과물입니다.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국토 균형 발전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48개의 성읍 명단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도 자세히 보면 이게 그냥 레위인들이 양치고 밭 갈며 사는 평범한 주거지가 아니었어요. 원문 곳곳에 아주 특별한 용도를 가진 성읍들이 지뢰처럼 심어져 있습니다. 네, 살인자의 도피성이죠. 맞습니다. 고대 사회의 법률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인데요. 텍스트에 명시된 이 도피성들의 지리적 위치를 짚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유다 산지의 헤브론,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바산 골란, 갈릴리 게데, 그리고 길르앗 라못 등 총 6개의 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는데 이번 텍스트에서 이 성읍들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도를 펴놓고 이 도시들을 점으로 딱딱 찍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남부 산지부터 중부, 북부 갈릴리, 그리고 강 건너 동편 지역까지 전국 각지에 바둑판처럼 골고루 퍼져 있어요. 도피성이라는 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과실치 사범이 피해자 가족의 피해 복수를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왜 하필 이 막중한 도피성들을 군사력이 강한 일반 지파에게 맡기지 않고 레위 사람들의 성읍에 포함시켜 전국에 흩어놓았을까요? 그러게요. 무력 충돌을 물리적으로 막으려면 군사 지도자가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사법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 권력 지파가 도피성을 관리했다면 도망자가 어느 지파 출신이냐에 따라 판결이 굽어질 수 있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요. 아, 철저하게 제3자에게 맡긴 거네요? 네, 영토적 기반이 없고 모든 지파에 흩어져 사는 율법의 전문가들에게 도피성을 맡김으로써 1차적인 중립성을 보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 곳에 집중시키지 않은 건 접근성 때문이죠.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이 사고를 냈는데 도피성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수도에만 딱 하나 있다면
가다가 붙잡혀 죽었겠죠. 정당한 재판을 받기도 전에 길에서 사적인 복수를 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든 하루길 안에 신속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도피성의 전공망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감정적인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고 공정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피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완성한 거군요. 근대적인 의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마찬가지네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거리를 계산해서 설계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분배 기록 속에서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아주 매력적인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헤브론이라는 성읍에 관한 기록인데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죠. 유다 산지의 헤브론은 명백하게 그핫 자손, 즉 레위인들에게 살인자의 도피성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원문에 아주 구체적인 단서 조항이 붙어 있어요. 오직 그 성읍의 밭과 촌락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요. 네, 공공의 목적과 개인의 소유권이 교차하는 지정입니다. 성 자체는 공공 도피성으로 만들어 놓고 정작 그 주변에 알짜배기 밭이나 촌락들은 갈렙이라는 특정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떼어줬다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부분이 바로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팽팽하게 부딪힐 때 고대의 행정가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타협을 이끌어냈는지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입니다. 갈렙은 과거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공로를 세운 영웅이었고 그 대가로 헤브론 땅 전체를 개인의 소유로 약속받은 상태였습니다. 정당한 권리가 이미 확보되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헤브론은 남부 지역 교통의 요지로서 반드시 도피성으로 지정되어야만 하는 지정학적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인프라 구축이라는 대의 명분과 개인의 재산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거죠. 현대사회에서도 공공시설 부지 선정을 놓고 소송전이 벌어지는데 고대 사회에서 이 문제를 일방적인 희생 없이 풀었다는 게 흥미롭네요. 지도부는 어느 하나도 희생시키지 않는 절묘한 절충안을 냈습니다. 성벽 안쪽의 중심부, 즉 사법적 기능을 수행할 인프라는 레위인에게 넘겨서 도피성의 목적을 달성하게 했고요. 반면 성벽 밖에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농경재와 촌락들은 본래 약속대로 갈렙의 사유재산으로 철저히 보장해 준 것입니다. 와, 중심부에는 공공기관을 세우면서 주변 상권이나 농경지의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세밀한 도시계획이네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약속을 존중하는 법치사회의 기틀이 엿보입니다. 고도로 성숙한 행정적 타협의 결과물이죠. 이런 수많은 우여곡절과 협상, 그리고 제비뽑기가 모여서 마침내 48개 성읍의 분배가 끝이 납니다. 복잡했던 엑셀 작업이 마침내 저장되고 닫히는 순간인데요. 텍스트는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이야기의 결론구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거대한 결론이 등장하네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자료는 이 모든 과정의 결과를 매우 단호하고 감동적인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문 느낌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첫째,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고 그들은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정착이 완료되었다는 뜻이죠. 네. 둘째,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며 모든 대적 중 그들을 당할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자료 전체를 관통하는 결정적인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마지막 구절이 주는 역사적 중압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겪었던 수백 년의 노예 생활, 광야의 방황, 처절한 전쟁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게다가 전쟁 후에도 지파들끼리 땅을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퉜겠습니까? 레위 지파한테 땅을 떼어주는 과정만 해도 엄청난 실무적 갈등이 있었을 거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스러운 변수와 행정적인 난제들을 뚫고 지나온 끝에 단 하나의 예외나 변명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물리적 승리에만 도취된 게 아니네요. 그럼요. 과거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무형의 약속이 수백 년의 시간을 관통해서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분산 배치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사회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념과 현실이 결합해서 완벽한 서사의 종결을 이뤄낸 거죠.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거대한 퍼즐의 수만 개 조각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딱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강렬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대 문서 여호수아 21장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참으로 많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정말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 텍스트였죠. 네. 권력 독적을 낙태에 의해 핵심 인력을 전국으로 흩어버린 전략적 분산 시스템, 무작위 추첨 속에 숨겨진 정밀한 비례 분배,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촘촘하게 엮어놓은 도피성 네트워크, 그리고 갈렙의 사유재산권을 지켜낸 세밀한 행정적 타협까지. 이 고대 문헌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현대 국가의 민주적 시스템과 비교해도 전혀 선색이 없는 훌륭한 조직적 청사진이라는 점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를 돌아보는 데 적용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게 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웅장한 기록의 마지막은 외부의 대적을 모두 물리치고 진정한 안식을 얻었다는 완벽한 평화의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완벽한 평화를 얻은 바로 그 땅 전역에 왜 그들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위한 살인자의 도피성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배치해야만 했을까요? 외부의 거대한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내부의 갈등과 사고마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쩌면 외부의 전쟁이 끝난 시점이야말로 사람들끼리 부대끼며 살아가는 내부의 평화와 정의를 지켜내기 위한 진짜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은 아니었을까요? 외형적인 확장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내부의 붕괴를 막아줄 안전망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경고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도 그런 도피성 같은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래요.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던져보시길 바라며 오늘 자료에 대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